이순신, 김종렬 글, 백보현 그림, 비룡소. 1545년 4월 28일 한양, 오늘날의 서울의 한 마을에서 씩씩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어요. 순신은 또래 아이들보다 몸집이 크고 힘도 셌어요. 활쏘기와 칼싸움도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과 전쟁놀이를 할 때면 언제나 대장이었지요. 순신의 집안에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순신의 할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뒤로는 집안 형편이 나날이 기울었지요. 아버지 이정은 벼슬의 뜻을 버리고 가족들과 한양을 떠났어요. 순신이 10살 무렵의 일이었어요. 순신은 외갓집이 있는 충청도 아산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산에서도 순신은 산과 들을 마음껏 뛰어다녔어요. 돌격! 앞으로! 모두 나를 따라와! 순신은 우렁찬 목소리로 마을 아이들을 호령했어요. 마치 용감한 장수 같았지요. 어느 날 두 형님들이 순신을 불렀어요. 아직도 철부지처럼 칼싸움만 하고 다니느냐? 아버님이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하시는지 알아야지. 이정은 셋째 아들 순신이 벼슬길에 나가 집안을 일으켜주기를 바랬어요. 4명의 자식 중에 순신의 재주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순신은 아버지처럼 글 읽는 선비가 되기보다 말을 타고 군사를 부리는 장수가 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서당에 다니며 열심히 글 공부를 하거라. 순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못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는 무관보다 글재주가 뛰어난 문관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무관을 하찮게 생각한 것이지요. 순신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글을 익혔어요. 하지만 장수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문관이 되길 바라시지만 나는 무관이 되고 싶으니 걱정이구나. 순신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느덧 이순신은 20대가 되었어요. 이순신은 용기를 내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순신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입을 떼었어요. 무관이 되면 많은 차별과 어려움이 있을 게다. 하지만 그 때문에 스스로 세운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바른 길을 걷는 무관이 되어라. 이순신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장수가 되겠다는 꿈을 맡고 있던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용기 없는 자신이었지요. 뒤늦게 묵과 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순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무예를 익혔어요. 낮에는 말을 타며 활을 쏘고 밤에는 전쟁하는 방법을 다룬 온갖 책을 읽었지요. 28살이 되던 해 드디어 이순신은 묵과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시험장에 모여들었어요. 이순신도 말을 타고 시험장으로 갔지요.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시험을 치를 때였어요. 잘 달리던 말이 갑자기 울부짖더니 우뚝 멈춰섰어요. 이순신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사람이 떨어졌다! 큰일이야! 이순신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뼈가 부러졌는지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그대로 시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선 이순신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기고 부러진 다리에 감싸맸어요. 이순신이 다시 말에 오르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로부터 4년 뒤 마침내 이순신은 묵과시험에 합격했어요. 32살의 이순신은 함경도 지방을 지키는 장수가 되었어요. 부푼 마음으로 함경도에 도착한 이순신은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적을 막아줄 성곽은 무너지고 군사들은 게으름에 빠져 있었지요. 북쪽 지방에 사는 여진족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관리들은 달아날 국리뿐이었어요. 이순신은 나라의 앞날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몇 년 뒤 한양으로 가게 된 이순신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한양의 관리들마저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기는커녕 편을 갈라 다투고 높은 벼슬을 차지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이순신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져 일을 살폈어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나 행동을 꾸미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서익이라는 높은 관리가 이순신에게 자기와 친한 사람의 벼슬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순신은 주저없이 바른 말을 했어요.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벼슬을 올려주면 공평하지 못합니다. 나란 일을 사사로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서익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이순신을 향해 부드득 이를 갈았어요. 어쩌자고 그랬냐? 높은 관리에게 미움을 받으면 출세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나? 서익과의 일을 알게 된 친구들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대나무처럼 곧고 바르기만 한 이순신이 다칠까 걱정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이순신과 서익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이순신이 전라도 발포, 오늘날의 전남 고흥군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한양에서 높은 관리가 이순신이 맡은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하러 내려왔어요. 그 관리는 바로 서익이었어요. 나를 기억하는가? 서익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순신을 혼쭐 낼 속셈이었죠. 한양으로 돌아간 서익은 임금에게 거짓을 아뢰었어요. 무기가 모두 녹슬어 엉망이니 이순신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나이까. 당장 이순신을 관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 일로 이순신은 벼슬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서익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이순신이 억울하게 관직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시절 친구였던 유성룡이 찾아왔어요. 유성룡의 나이가 3살 더 많았지만 둘은 서로를 존중하며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율곡대감을 만나보시지요. 대감께서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성룡은 이조판서, 오늘날의 행정부 장관인 율곡 이이를 만나보기를 권했어요. 율곡대감은 학식이 높은 분이라 만나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율곡대감께서 높은 벼슬을 하는 동안 찾아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분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혹시라도 벼슬자리를 부탁하러 가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했던 거예요. 유성룡은 이순신의 말에 새삼 고개가 숙여졌어요. 이순신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리라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지요. 이순신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벼슬살이를 했어요. 이순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관리들 때문에 높은 벼슬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순신은 어느 곳에서든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살피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지요. 이순신은 45살이 되어서야 전라도 정읍을 다스리는 현감이 되었어요.
그 무렵 바다 건너 일본에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일본군은 훈련이 잘 되고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받은 조총이라는 새 무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지요. 명나라를 치려하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도요토미는 억지를 부리며 군사를 이끌고 조선 땅에 들어오려 했어요. 선조 임금은 부랴부랴 일본에 관리들을 보냈어요. 저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오라. 돌아온 관리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도요토미는 야심이 크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요토미는 말만 앞세우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조선을 침략할 리 없습니다. 관리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 다투었어요. 선조는 우선 능력 있는 장수들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내려보냈어요. 이순신은 유성룡의 추천으로 전라도에 가게 되었지요. 1591년 이순신은 전라도의 수군을 다스리는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어요. 여수에 도착한 이순신은 기가 찼어요. 온 나라가 전쟁 소문으로 뒤숭숭한데 무기는 녹슬어 쓸만한 것이 없고 바다를 지킬 배는 낡고 썩어 있었어요. 군사들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외적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어찌 이리도 준비가 부족하단 말이냐.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적과 맞서 싸우겠는가? 이순신은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을 한데 모아놓고 크게 호통을 쳤어요. 장수들과 군사들은 그런 이순신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군사를 다스려 본 적도 없는 수군 절도사를 누가 따를 줄 알고? 이순신은 군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적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도 모른 채 한다면 어찌 군사들이 나를 믿고 따르겠는가? 이순신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걸 장군을 찾아갔어요. 정걸 장군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여러 번 수군 절도사를 맡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조선 수군이 타는 판옥선, 널판지로 지붕을 인 전투용 배도 정걸 장군이 만들었지요. 조방장이 되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걸 장군은 이순신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조방장은 수군 절도사의 손과 발이나 다름없는 역할이었어요. 이 늙은이라도 괜찮다면 기꺼이 돕겠소이다. 유성룡이 그랬듯 정걸 장군도 나라를 걱정하는 이순신의 진심을 알아보았어요.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이순신이야말로 현명한 장수라고 생각했지요. 정걸 장군이 이순신의 조방장이 되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수군 절도사께서 진심으로 전쟁을 걱정하시나 보. 우리도 믿고 따라야겠소. 정걸 장군의 마음을 얻은 이순신은 백성들과 부하들의 믿음까지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어요. 비로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일본군의 침략에 맞설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순신은 군영, 군대가 머무는 장소를 돌며 작은 무기 하나까지 꼼꼼히 살폈어요. 싸움에 쓸 배를 만들고 새로운 무기도 개발했지요. 직접 배를 타고 바다를 둘러보기도 했어요. 남해에 섬이 얼마나 많은지, 물살은 얼마나 빠른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때로는 물길과 섬의 해안선 모양을 알아보려 어부들의 얘기를 듣기도 했지요. 낯선 바다를 꼼꼼히 조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면 이순신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어서 서둘러야 한다. 외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순신은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바다를 살폈어요. 부하들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러다 쓰러지실까 걱정입니다. 물길을 모르면 외적을 막을 수 없다. 험한 바다와 거센 물살은 우리에게도 위험하다. 그런데 물길을 잘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배였지요. 당시 일본 배는 조선의 판옥선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순신은 일본 배에 뒤지지 않을 만큼 날래고 튼튼한 배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 날을 고민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대용이라는 무관이 기이한 설계도를 들고 이순신을 찾아왔어요. 장군님께서 배를 만드신다기에 찾아왔습니다. 설계도에는 새로운 판옥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순신은 눈앞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지붕에 뾰족한 철 송곳을 박고 사방에 화포를 달아 적의 배를 쏠 수 있게 하면 더 좋겠구나. 이순신과 나대용은 머리를 모아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거북선은 조선의 바다를 지켜줄 든든한 수호신이었어요. 거북선이 화포를 쏘며 여수 앞바다를 힘차게 가르자 구경 나온 백성들이 탄성을 터뜨렸어요. 이순신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거북선을 만든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이 조선에 쳐들어왔어요. 이순신이 걱정했던 대로 전쟁이 터지고 만 거예요.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수백 척의 배를 끌고 부산 앞바다로 몰려왔어요. 일본군은 단숨에 부산을 무너뜨렸어요. 조선군은 일본군이 쏘아대는 조총에 겁을 먹어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본군은 이미 닥치는 대로 조선 땅을 짓밟으며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채 못 되어 수도인 한양마저 빼앗기자 선조는 피란길에 올랐어요. 조선 땅은 금세 불바다가 되었어요. 이순신은 타들어가는 가슴을 누르며 일본군을 공격하러 나갈 때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급히 피란을 가던 선조는 공격 명령을 내릴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 경상도의 수군을 다스리는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원균이 이순신에게 다급히 도움을 청했어요. 전투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전하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조정에 먼저 연락하고 도우러 가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침착했어요. 전라도의 수군을 모으고 판옥선을 갖추어 옥포, 오늘날의 거제도 부근으로 떠났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따끔하게 보여줄 때였어요. 옥포 앞바다에 다다르자 하늘 높이 치솟는 불화살이 보였어요. 일본군을 발견했다는 신호였어요. 멀리서 50여 척의 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태산처럼 무겁게 나아가라. 이순신은 잔뜩 굳은 군사들을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북을 울려라. 있는 힘을 다해 싸우라. 이순신이 다시 한번 크게 외치자 조선 수군이 화포를 펑펑 쏘며 일본 배를 향해 나아갔어요. 갑작스런 기세에 놀란 일본군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다. 때를 놓치지 마라. 화포를 쏘아라. 조선 수군은 달아나는 일본군을 맹렬히 공격했어요. 일본군은 수십 척의 배를 잃고 혼쭐이나 도망쳤지요.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조선군이 거둔 첫 번째 승리였어요.
이순신은 가는 곳마다 일본군을 물리쳤어요. 거북선을 처음 본 일본군은 깜짝 놀라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배가 아니라 괴물이구나. 일본군이 황급히 조총을 쏘았지만 거북선은 끄떡없었어요. 거북선이 돌진하자 일본 배들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바다는 일본군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어요. 육군은 계속 이기는데 어찌하여 수군은 번번이 패하느냐? 이순신이 그리도 대단하단 말이냐? 도요토미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육지에서 일본군은 이미 평양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선조는 일본군을 피해 더 위쪽인 의주로 피란을 갔지요. 무슨 수를 써서든 이순신이 지키는 바다를 빼앗아라. 일본군과 배들이 거제도 앞바다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이순신은 이미 일본군의 움직임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외적의 배 70여 척이 견내량 오늘날의 거제도와 통영 사이 바다에 모여 있습니다. 당장 칩시다. 마음이 급한 장수들이 곧바로 쳐들어가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생각은 달랐어요. 견내량은 바다가 좁고 암초가 많아 싸우기에 불리하오. 외적을 한산더 앞바다로 꿰내어 물리쳐야 하오. 이순신은 날렵한 배 몇 척을 보내 일본 배들을 끌어내기로 했어요. 조선 수군이 싸우러 오다가 도망치는 척하자 일본군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어요. 겁에 질려 달아나다니 이순신도 별것 아니구나. 어서 뒤쫓아라! 일본군이 견내량을 지나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몰려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모두 배를 돌려 하객진을 펼쳐라! 조선 수군은 일제히 뱃머리를 돌려 학이 날개를 펼치듯 일본군을 순식간에 에워쌌어요. 대포를 쏘아라! 불화살을 날려라! 일본군은 그제야 함정에 걸려든 것을 깨달았어요. 부랴부랴 배를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수많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순신의 빛나는 전략이 만들어낸 승리였어요. 1593년 이순신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바다를 튼튼하게 지키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어요. 일본군은 이순신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감히 조선의 바다를 넘볼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육지에서도 서서히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다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뭉친 백성들과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군대에 밀려 일본군은 남쪽으로 쫓겨갔어요. 싸움이 불리해지자 일본군은 경상도의 바닷가에 성을 쌓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질질 끌었어요. 전쟁이 잠시 멈춘 동안에도 이순신은 쉬지 않았어요. 전투에서 숨을 거둔 군사들을 고향에 묻어주고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었어요. 다친 군사들에게는 약을 나누어주고 치료도 해주었지요. 이순신은 일본군을 벌벌 떨게 한 장군이었지만 조선 군사들에게는 마음 따뜻한 지휘관이었어요. 이순신이 있는 한 바다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반드시 이순신을 없애라. 이순신이 두려웠던 일본군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음모를 꾸몄어요. 외적대장 가토가 곧 군사들을 이끌고 조선으로 올 것이다. 배가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면 단숨에 붙잡을 수 있다. 선조는 일본군이 흘린 거짓 소문을 전해 듣고 이순신에게 가토를 잡으라고 명령했어요. 이순신은 이 소문이 일본군의 속임수라는 걸 눈치챘어요. 무턱대고 나섰다가는 숨어있던 일본군에게 공격을 받아 조선 수군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임금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었지요. 이순신은 곰곰이 고민한 끝에 수군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 가토는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순신의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하지만 선조는 이순신이 가토를 없앨 기회를 놓쳤다며 펄쩍 뛰었어요. 명령을 어긴 이순신을 당장 한양으로 끌고 오너라. 이순신은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 끌려갔어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지요. 감옥에 갇힌 이순신은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이순신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관리들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유성룡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위해 나서주었어요. 군사들이 이순신을 믿고 따르며 일본군은 누구보다 이순신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장수는 다시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조는 망설였어요. 이순신에게 죄를 묻고 싶었지만 들추어낼 다른 죄가 있지도 않았어요. 이순신을 권율 밑에서 백의종군하게 하라. 백의종군을 명령받은 이순신은 벼슬을 잃고 한낱 군사가 되어 다시 전쟁터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순신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순신을 만나러 오던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어머니! 이순신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죄인의 몸이 된 데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구나. 이순신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권율 장군이 있는 남쪽으로 서둘러 떠나야 했지요. 이순신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던 일본군은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쳐들어왔어요. 조선 수군은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본 채 크게 패했어요. 수많은 배가 부서지고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선조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이순신이 없는 수군과 바다는 더 이상 조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대는 일찍이 왜적을 무찌르고 군사들도 그대를 믿고 따랐다. 그런데 그대에게 죄를 묻고 왜적에게 패하였으니 무슨 할 말이 있으랴. 선조는 이순신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바다를 다스리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어요. 그러나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고작 12척의 배와 100여 명의 군사들 뿐이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일본군을 물리치겠다는 다짐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지요. 신에게는 아직 싸울 수 있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신이 죽지 않았으니 왜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은 남은 수군을 이끌고 울돌목으로 향했어요. 울돌목은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폭이 좁은 해안이었어요. 물살이 아주 세차고 빨라 흐르는 물소리가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명량이라 불렸지요.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의 흐름이 바뀌는 변화무쌍한 곳이었어요. 이순신은 울돌목에서 적과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배 한 척을 더 보탰지만 조선 수군의 배는 고작 13척뿐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제 아무리 이순신이라고 해도 이번에는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 돌진하라! 일본군은 무려 133척이나 되는 배를 이끌고 울돌목을 향해 다가왔어요. 이순신은 군사들을 격려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싸우라. 이순신은
맨 앞에 서서 대포와 화살을 퍼부었어요. 군사들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일본군을 보고 겁에 질려 주춤거렸어요. 적의 배가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다. 물살이 바뀔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마라. 조선 수군은 가까스로 일본군을 막아냈어요. 잠시 후 마침내 물살이 일본군이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모두 앞으로 나가 외적을 무찔러라. 조선 수군이 화포를 쏘며 돌격하자 당황한 일본군은 뒤로 물러나려 했어요. 하지만 거센 물살에 배를 돌리지 못했어요. 물살에 휘말린 배들이 하나둘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곧 수십 척의 배가 불타고 바다에 가라앉았지요. 겨우 살아남은 일본군은 허겁지겁 도망치기 바빴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외적을 물리쳤다!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어요.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물리친 기적 같은 승리였어요. 많은 군사도 이순신 한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는구나. 이순신에게 패한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멀찍이서 보기만 해도 달아났어요. 오랜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쳐 싸울 힘도 바닥이 드러났지요. 그러던 중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가 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일본군은 앞다퉈 일본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는 한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백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모두 씻으리라. 단 한 척의 배도 우리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1598년 11월 19일 새벽,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과 함께 노량, 오늘날의 남해도와 하동 사이에 있는 나루터 앞바다로 나아갔어요. 수백 척의 배들이 일본으로 갈 채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북을 울려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이순신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져 나오자 대포와 불화살이 어두운 하늘을 갈랐어요. 겁에 질린 일본군은 우왕좌왕했어요. 달아나던 배들은 서로 뒤엉켜 부서지고 불길에 휩싸여 가라앉았어요. 싸움은 하루가 지나고 다시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어요. 이순신은 북을 크게 두드리며 군사들을 지휘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이 이순신의 왼쪽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순신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어요. 곁에서 이순신을 지키던 아들 회와 조카 완이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방패로 앞을 가려라.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세상에 남긴 이순신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순신의 죽음과 함께 임진왜란도 끝이 났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순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힘겨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뛰어난 장수이자 백성과 군사들을 자식처럼 보살핀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이지요. 이순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일기인 난중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이순신의 굳은 마음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지요.